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유선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 과목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선택형 시험인데 노동관계법규 과목이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 직업심리 상담, 노동시장 여러 이제 과목들이 직업정보론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이제 노동관계법규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노동관계법규에 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 노동관계법규라는 과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과목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학을 접해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과목도 어려우실 텐데 특별히 노동법이라는 건 법학을 우리가 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수험생 중에. 그리고 법을 전공하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노동관계법규, 그러니까 노동법을 그렇게 잘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쭉 했지만 사실 노동법이라는 영역이 사법시험에서도 지금까지 필수 과목이 아니었고요. 로스쿨로 변하면서 기업법무라든지 노동법을 전공하는 그런 로스쿨이 생겨나긴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은 민법이라든지 형법, 이게 이제 뭐 가장 우리 삶에서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노동법이라는 건 실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또 점심시간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또 1년에 며칠은 휴가라는 거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내왔지만 그리고 뭐 월급이라는 것도 받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전공해 본 적도 없지만 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해보셨던 거예요. 이게 노동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거나 배워보지 않았던 것 뿐이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관심을 덜 가졌던 것 뿐이지 우리 실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노동법을 뭐 하려 해야 되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2차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공부만 하시면 크게 우리 시험에서 어렵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법 문제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노동법의 지금 현재 이 파트는요. 노동관계법규거든요. 정식 과목 명칭이. 파트가 11파트로 돼 있어요. 이게 그 노동기본권에 관한 이제 총론부터 해서 10개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휴가라든지 근무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요게 양이 아주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의에서도 요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9개의 기타 법령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양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20문제고 11파트면 나누면 한 각 2문제씩 정도가 되는데 이 노동법 시험이 또 있는 시험 우리 노동법 과목이 있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자격시험에 우리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노동법을 공부하거든요. 노무사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이제 1, 2로 해서 개별법, 집단법이 나눠지는데 개별법도 10개 정도의 파트의 법령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 15문제 정도가 이 근로기준법에서 나와요. 왜냐? 비중이 많으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하나만 하고 나머지 8개에서 9개 법령들은 그냥 적당히만 해도 1차 시험에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 70점을 맞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시험을 보면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2006년부터 노동법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2011년부터 직업 상담사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노동법 너무 어려우니까 찍어주세요. 혹은 어디를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거 11파트 중에 제일 많은데 우리 시간에서도 한 30%를 차지할 거예요. 강의 시간에. 제일 많은데 문제는 얼마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율로 생각하면 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아닌 게 낫죠. 점수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왜?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합격하시면 업무를 하실 때도 얘가 가장 필요할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양도 많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효율로 따져주세요, 뭐 찍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패턴으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자격을 취득해도 내가 내 역할을 좀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시험은 다 비슷합니다. 20문제가 있으면요.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난이도.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100점이 많이 나오는 시험은 뭔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고요. 빵점짜리 이렇게 줄타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찍은 걸로 표시도 안 되는데 빵점짜리 답안이 여러 명이 나왔다. 이거 뭔가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그래도 사법시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험에도요. 야 이런 문제가 사법시험에 나와? 라는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20-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야 이거 도저히 못 맞추겠다. 너무 어려워. 라는 문제가 20-30%는 나옵니다. 나머지 그러면 50에서 60% 정도의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가보시면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은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그냥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20-30%. 4문제, 5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거.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법이에요. 법은 법이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시행 규칙이 있는데 체계가 여기서는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요. 어떠한 우리가 뭐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제도를 만들면 누구에게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나 줄 건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 세부 기준을 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서는 뭐를 내야 되고 증빙 서류를 뭐를 내야 되는지 절차를 정하는 게 시행규칙이래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영어로 법률 유보라고 그럽니다. 밑으로 다 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한 걸로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이유는 또 뭐냐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법은. 얘네들은요. 국회까지 안 가고 장관이나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거 자주 바뀌어야 되는 걸 계속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요. 자, 그러면 내용이 여기가 많을까요? 여기가 많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갈수록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데서 나왔다? 다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관계법규는 제가 단연간 우리 직업상담사 강의를 같이 해보지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이유도 없고요. 안 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 우리가 70점 정도만 맞으면 60점만 맞아도 충분합니다. 다른 과목은 2차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공부가 들어가셔야 되지만 노동관계법규는요. 시험에 통과하시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난이도의 문제까지도 여기까지만 커버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의나 우리 교재의 구성도 이 중간 수준 밑으로 틀리지 않기 위한
예,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강좌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노동법을 정말 뭐 이 11파트를 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예, 한 2년 걸립니다. 그거 다 하시려면. 그쵸?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시고 내 전문 분야를 키우시면 되세요. 자, 지금은 수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10년 넘게 직업상담사 시험이 왔어요. 1년에 한 3번씩 보면서. 자, 이 하문제는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 똑같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중급 문제는요,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와요. 두 문제를 하나로 합쳤다든지 아니면 보기를 바꿨다든지 문제는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르게 구성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들은 이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기출문제만 외우면 되나요? 이렇게 가서는 답이 없죠. 왜? 응용돼서 나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나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은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살펴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었고 어떻게 변형됐었고 어떻게 또 변형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만 좀 잘 들으시고 복습만 충실히 하시면 시험에서 절대로 노동관계법규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6년 정도 임상실험을 다 거친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셨고요. 제가 현업에서 노동부에 우리 입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직무교육 갔을 때도 가끔 만나뵙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 노무사님 책으로 공부했어요. 뭐 같이 그때 잘 배웠어. 이런 감사 인사 듣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같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노동법 어려운 과목이고 힘든 과목이지만 넘기 어려운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20시간 정도 강좌를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좀 잘 복습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우리 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 자, 우리 교재를 오시면, 자, 첫 번째 챕터에 노동기본권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한 파트예요. 총론,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자, 1절에 노동법 서설, 해서 노동법의 목적,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동법은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는 공적 목적이 있다. 즉,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국가나 누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가 개입은 합니다. 최저기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주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조건 향상에서 노력하고 사용자는 이거를 또 지키는, 자, 의무를 다하는, 자,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사용자의 생산성, 즉 뭐냐, 누구만 잘 살자는 게 노동법이 아니에요. 근로자나 사용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노사 공전 공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노동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서 나올 건데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살아가는 건요. 계약이라는 게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우리가 밥을 사 먹는 것도 계약이고요. 차를 타는 것도 계약입니다. 운송 계약. 그리고 신발을 사고 물건을 사는 것도 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웬만한 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이 중심인 게 있어요. 사람이 중심.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의 계약의 형태 중에 민법에서 사람을 쓰는 거 고용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용계약이 물건이나 이런 거랑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건 좀 뭔가 이상하다. 왜? 인간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이거는 좀 특별하게 떼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법의 여러 계약 중에 하나였던 고용계약을 노동법에서 떼우면서 이제 여기서 근로계약이라는 걸로 규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노동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민법의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법리로 다 해결을 합니다. 현행법상도.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에서 특수하게 빠져나온 게 노동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를 정리하는 걸 민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국가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람, 그래서 사인, 민간인, 그래서 사법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의 특수성 이렇게 보면 자, 노동의 특수한 상품, 즉 뭐냐면 노동법, 인간의 노동이 이제 어떤 계약의 주체가 되는데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노동력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금전적인 급부를 주고. 그리고 공법과 사법이 교차했다. 즉 개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의 법이지만 국가가 일부 개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최저임금 이상 주세요. 이러는 거. 왜 우리끼리 그냥 한 달에 100만 원만 줄게 했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13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 밑으로 주면 법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사용자한테.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 공법이 국가가 개인끼리의 계약이지만 개입을 하는 특수한 관계. 자, 그다음에 자,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 뭐 집단 자치성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 밑에 박스에 와 보시면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나와요. 자, 이게 보세요. 중세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계급이 시민이었어요. 시민.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 우리끼리 법을 만들자 이제 시민계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민법이에요. 시민법, 민법. 자, 이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뭐냐면 법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기초를 두고 만들자 이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가 계약 자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두 번째가 소유권 절대, 내 거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세 번째가 잘못한 사람만 책임을 진다, 과실책임의 원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근대 시민법의 원리였어요.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자, 이 중요합니다. 수정 보완돼요. 어떻게 되냐? 계약은 자유롭게 하되 다만 공정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현대는 수정이 됐다. 소유권은 네 거 맞아. 근데 무조건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소유권 절대 소유권은 상대적인 것도 있는 거야. 네 건 맞아. 하지만 상대적이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자연 보호를 위해서 뭐를 설정을 합니까?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 구역 이런 거 설정하면 거기에 내 땅이 있어도 함부로 개발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하지 못해. 왜? 다 같이 공익을 위해서.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어때?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체 우리가 사회가 공존하기가 어렵겠죠. 제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실 책임. 과실이 없는 사람도 책임을, 이때의 과실 책임은 왜 나왔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뭐 피해를 보고, 예전에 우리가 역사에서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 뭐 가족들 다 막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였거든요. 과실 책임. 잘못한 사람만 책임지는 거다. 근데 산재나 이런 데 오면서 야, 잘못 안 한 사람도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잘못이 네가 꼭 없더라도 네 위험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너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상중하의 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아닌 것은. 그래서 3대 원리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당사자 대등, 평등 뭐 이런 얘기가 오답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대 원칙이 안 들어간다. 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현재는 이렇게 다 수정 보완됐다 그랬잖아요. 노동법은 그럼 여기에 가까울까요?
여기에 가까울까요? 노동법은 현대에서 공존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민법의 원리가 수정됐는데 거기서 또 하나 더 파생돼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노동법의 기본 이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하는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러면서 보기가 4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랑 안 친합니다. 자, 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아닌 것은. 중급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노동법의 기본 이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똑같은 보기를 주면서 문제만 바꿉니다. 이렇게. 뭐냐? 노동법은 근대가 아닌 현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라. 당사자 대등.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노동법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 3대 원리 잘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부정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 수정 보완했다. 더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와요. 노동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질서를 부정한다. 틀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있고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도 이 한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710페이지에 있는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와 수정된 내용, 자, 요것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711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기본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노동기본권은 자, 국민에게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노동기본권은 노동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건데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개인적인 거, 집단적인 거. 이건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건. 개인적인로는 근로의 권리가 있고요. 집단적으로는 노동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려 모이는 거예요. 단체 교섭권, 월급 얼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섭하는 거. 단체 행동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업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집단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국민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에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실 건 노동기본권은 개인적인 거, 집단적인 게 나눠진다. 이래서 이 두 개를 섞어놓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 두 번째로 빵점 방지용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노동 3권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중하의 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아까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랑. 자, 그래서 노동 3권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노동 기본권이라 얘기한다. 얘가 대한민국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헌법에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헌법에 언제 들어갔을까?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 노동기본권이 처음 규정이 돼요. 그게 우리 71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바이마르 헌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근로의 권리에서 헌법 32조에 자, 1항부터 6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법 문제는요. 법학시험은 요런 문제에서 OX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자, 국가는 가로쳐 볼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자, 요게 요 가로넣기를 나왔었어요. 참고로 써둡니다.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정치적 뭐 지위 향상 정치자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걔 얘기는. 자, 그리고 자,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자, 밑줄 치십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노력하라는 거,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밑줄 또 한번 치실까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틀려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 틀립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은 노력, 최저임금제는 의무.
이렇게 우리가 또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자, 괄호 한 번 더 칠까요? 민주주의 원칙 요것도 가로 넣기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자, 여기에 인권 존중 원칙, 상호주의 원칙 다 틀린 걸로 나왔었으니까 민주주의 원칙 자, 그거 보시고 자, 3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4항하고 5항 보세요. 여자의 근로 조건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항도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는요. 여자는 누군지 아시죠?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노동법에서 연소자. 미성년자는요. 민법상 개념인데 19세 미만이에요. 앞으로 이 연소자라는 단어와 미성년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예요. 17세가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미성년자도 되고 연소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연소자인 미성년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가시면 연소자 단어, 미성년자 단어 나오는데 연령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소자 18세 미만자의 근로 특별하게 보호하라.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가면 특별 보호 규정이 따로 나와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동그라미 6번 6항 별표 한번 쳐두실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밑줄 칠까요? 국고의 공자 상위 군인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시험에서 다 국가유공자들 가산점을 주고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장애인은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 데에서 제일 많이 틀리게 나왔어요. 앞에 주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장애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장애인만 보면 사람들이 바로 맞춥니다. 장애인 딱 틀렸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은 그대로 둬요. 그 다음에 뒤에 우선적으로 부여받는 거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앞에를 장애인으로 바꿔서 틀리게 했다가 지금은 그대로 두고 뒤에 우선적으로든지 평등하게인지 법학시험 되게 단순합니다. 의무인지 노력인지 해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 포함한다는지 제외한다는지 이런 걸로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노동 3권 자, 우리가 헌법 33조에 노동 3권 이거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예, 단단단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근로자는 누구예요? 동그라미 칩시오. 근로자는 근로자 반대는 우리가 목적에서 봤어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 노동 3권 종류 꼭 기억하시고 자, 동그라미에서 공무원은 무조건 노동 3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노동 3권을 주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동 3권 보장받는다. 틀립니다. 자, 공무원은 법에서 정하는 자의 하나요. 예, 단체 행동권, 단체 단결권을 가진 노동 3권을 가진다. 그리고 3항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냐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 동그라미 치세요. 노동 3권은 이러면 틀려요. 3권 중에서 얘만 단체 행동권만 누구냐면 우리가 전력, 뭐 수력 이런 것들 어때요? 이분들이 갑자기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 그런 방위산업체 총 만들고 탱크 만드는 회사 큰일 나겠죠. 국가가 위험해지겠죠. 그런 경우에 노동상권 전체가 아니라 뭐만 단체 행동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단체 행동권은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금만 주거나 많이 주거나 다 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동법에 와보면 우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방위산업체를 공익사업으로 틀리게도 많이 냈고요. 단체행동권 밑줄 쳐주세요. 노동 3권 혹은 단체교섭권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게 됐었으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꼭 조문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 714페이지부터 나오는 기출문제는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노동기본권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